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꿔서 쌍방울 측에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요청했다라는 보도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의 요청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부탁했다라는 취지의 후속 보도도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그리고 비용 대납, 이 두 가지 의혹은 하나로 맞물려 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임직원들을 시켜서 북한으로 불법 달러를 송금했다. 그 돈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마음을 바꿔서 입을 열었는데 추가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실장의 요청과 주도로 이 방북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인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승선. 오늘 동아일보 1면 기사인데요. 함께 보시죠. 윤 대통령이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핵 잠수함에 올랐습니다. 북한이 핵 도발된 정권 종말이다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잠망경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둘러보는 장면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핵 미사일을 탑재한 켄터키함 내부를 시찰한 건데 40여 년 만에 한반도에 전개된 미국의 핵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어제 새벽에 쐈던 미사일의 사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잡아 끄니까 핵 잠수함이 있는 부산을 향하고 있다라는 분석 보도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희생. 경향신문 3면인데요. 안타까운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한 명이 실종됐다가 결국 발견이 됐습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떴습니다. 모래강에 구명조끼 없이 해병대원 장병을 투입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재난 구조마저 안전 불감이다라는 지적입니다. 유명을 달리한 해병대원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불만. 한국일보 2면 기사입니다. 10,000원도 어렵나? 지금도 어렵다. 불만만 올랐다.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10,000원에 못 미쳤다. 더 구체적으로는 물가 인상에 못 미쳤다. 노동자들의 시름 한국일보가 쓰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나름대로 직원 월급도 못 줄 판인데 또 올랐다. 라며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1100. 조선일보 14면 기사입니다. 초등생에게까지 얻어맞는 교사가 5년간 1,100명이다. 충격적인 보도인데 전치 3주 폭행당하고도 되레 아동학대로 고소당할까 봐 소갈이하는 교사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는 초등학생을 깨우니까 선생님에게 네가 뭔데.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발길질에 침까지 뱉는 사례도 나왔다고 합니다. 피해 교사들이 휴직하거나 교단을 떠나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교권이 너무 떨어져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 민주당의 젊은 피 전윤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의 전주혜 원내대변인, 그리고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북한에 방북하고자 했습니다. 그걸 추진하려 했던 사람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 알려졌는데 지금까지는 돈이 오고 간 것에 대해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인했었죠.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변화로 국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서서히 베일이 벗어지고 있는 방북기획 프로젝트 이재명의 7말 8초라는 제목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게 이재명 대표 방북을 부탁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정진상 전 실장의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진상 전 실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 하노이 노딜 이후 정진상의 요구로 이재명 독자 방북을 본격 추진했다라는 취지의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실장의 요청으로 이 지사의 방북이 본격 추진됐다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진술했다는 겁니다. 정진상, 대북 제재 심해질 텐데 방북으로 성과 내보라고 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낼 것 같다라는 보고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했다라는 진술도 나온 터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정 실장의 구체적인 요청까지 있었다라는 추가 진술이 나온 상황입니다. 상당히 진술이 구체적인데 판사 출신의 전재우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오늘 어떤 조간신문을 보니까 특히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빼고 나머지가 모두 다 시인했다 이런 사설도 있던데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을 열기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그 이유는 저는 뭐 대장동 사건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유동규 씨까지만 수사가 진행되니까 유동규 씨가 자기가 좀 주범이 되게 생긴 거거든요. 몸통이 돼버린. 대장동의 몸통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이재명 지사가 관여를 했고 알았다 이렇게 진술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상태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몸통이 되는 거예요. 대북 송금에 몸통이 된다. 몸통이 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 300만 달러를 송금한 것을 또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도 보고를 했고 그리고 정진상 실장으로부터 또 그런 요청을 받았다. 예. 지금 이렇게 진실의 입을 좀 열기 시작한 걸로 저는 그 보이고요. 만약에 이화영 전 수사의 부지사가 깔끝이 결국은 이재명 계속 지사에게 갈 수밖에 침묵한다면 없죠. 네. 김성태 쪽은 아니 이화영이 방북 비용 내라고 다 얘기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네. 이화영이 입을 다물면 몸통이 이화영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좀 일지를 또 오늘 국회에서처럼 뭘 또 뽑아오셨어요. 일지를 가지고 왔는데 예. 이게 제가 이거 몇 달 전에 또 우리 돌직구에서 이 아이템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 5월에 2019년 지금 5월에 경기도에서 예. 북한의 경기도 대표단을 이재명 도지사를 포함한 경기도 대표단을 초청해 주세요. 이렇게 예. 요청을 합니다. 그게 2019년 5월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해 11월과 12월 사이에 300만 달러를 대북 송금으로 지금 대북 방문을 위한 비용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재명 지사가 나를 초청해달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했던 거예요.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화영 그 부지사의 진실의 입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본인의 이런 진술이 맞다 안 맞다는 이러한 재반의 사정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초청을 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내고 그 직후에 또 300만 달러를 보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를 알 수밖에 없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화영 그 부지사의 말은 이러한 전후 사정으로 봤을 때 맞다. 예. 저는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과 잘해보려고 자기들이 돈을 쓰고서 경기도와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 씌웠다라는 반박까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그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게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부탁했다. 그리고 저쪽이 돈 낼 것 같다라는 보고를 이 대표에게 직접 했다라는 진술까지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국면이 완전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아침 조간 보도에는 정진상 전 실장이 이 대표의 방북을 본격 추진하라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취지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추가 진술까지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정법전. 네네. 이게 너무 달라요. 이재명 대표 측이 얘기했던 건 김성태가 관련도 없는 자기들이 낸 돈을 말이야. 우리 쪽에 뒤집어 씌우네. 저 기업하는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 플러스 내복 한 장 쌍방울 가는 사임은 2년밖에 없다라는 거였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람이 아니라 굳이 얘기하면 이해찬 전 대표 사람, 이재명 대표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내가 부탁한 거다. 네. 너무 다르잖아요. 네. 지금까지 한 얘기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민주당이 주장했던 이야기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2019년인데요. 2019년에 우리가 잠든 사이에 알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졌던 거예요. 2019년 4월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쌍방울이 스마트팜 비용, 경기도가 내겠다라고 이화영 부지사가 큰 소리 뻥뻥 쳤던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을 2019년 4월까지 김성태 회장이 대신 대납을 해줬어요. 그러면 500만 불 돈 받고 기분 나쁜 사람 있습니까? 북한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공문을 보내요. 누구한테? 김영철한테. 김영철이 누구냐면 조선 아태위 위원장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발 북한에서 우리 경기도 좀 초청을 해달라.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달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월 달인데 제2차 아태협이 어디서 열렸냐면은 마닐라에서 열렸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우리 지사님 좀 초청해 주세요. 그랬더니 북한 사람들은 장사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돈 필요하지. 그래서 돈 내놔. 그래서 얼마 내놔, 얼마면 됩니까? 했더니 500만 불을 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태 입장에서는 500만 불 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500만 불 내라고 하니까 이건 좀 심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김성태가 뭐 조폭이기도 하지만 사업가잖아요. 500만 불에서 40%를 깎았어요. 300만 불.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전주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DC가 들어간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500만 불 냈는데 또 500만 불 하면 1000만 불이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200만 불 깎아줬어요. 40%. 대폭 할인한 거죠. 그래가지고 11월 달에 전주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0만 불이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경기도가 관여가 없다라고 볼 수가 없었는데 계속 우기다가 이제 비로소 이화영 부지사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한테도 보고가 다 들어간 거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도 뭐 기업에서 이제 변호사를 해봤지만 재벌 회장님이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부회장이 딱 나가가지고 우리 회장님 업무상 배임한 거 맞습니다라고 자백한 거랑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는 두 번째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남 FC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면 네네.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정익준 변호사님. 네.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화영이 시키지도 않은 걸 알아서 했다. 나한테 뭐라고 보고하긴 했는데 이거 이화영 그때 내가 혼냈어야 됐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네네. 혹시 그걸 대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추가 진술은 그 상황을 막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정진상 실장이 남북관계 쉽지 않을 텐데 네가 좀 해봐라. 이재명 대표 방북 추진해봐라. 라고 구체적인 이른바 요청 내지 이른바 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본격 이걸 추진했다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라틴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딱 치는데 기말고사를 치는데 배우지 않은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해서 쭉 읽어봤더니 이제 번역하라는 문제였거든요. 그 내용을 딱 봤더니 그 시저가 마지막으로 죽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식으로 읽으면 이게 시저가 카이사르가 되는데 네. 카이사르가 죽기 직전에 한 말이 있어요. 브루투스 너도냐. 지금 이재명 대표는 화영이 너도냐 그러면서 지금 신음하고 있을 거 아닌가. 동규에 이어.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제3자 뇌물죄는 이재명 대표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범이 된다고요. 누가? 이화영 부지사가.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백한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자백은 뭐냐? 형사소송법적으로 증거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킹 오브 에비던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가 내가 스스로 잘못했다라고 자백한 내용이 그게 무게가 있겠습니까? 이런 온갖 정황과 심지어 북한으로부터 영수증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 스마트팜이었겠지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부인하는 예.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초등학생을 판사로 앉혀놔도 전주혜 의원은 죄송하지만은 결론은 뭐 특별히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법전의 개인적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 측 입장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반박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이화영 부지사가 그 대표님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데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더 추가적으로 지금 뭐 수재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수사를 하랬더니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전윤기 의원님, 그 부분이 핵심인데 쌍방울이 돈 대신 내준다는 거 이화영 전 부지사는 분명히 보고했다는데 그리고 정 실장이 요청이 있었다는데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셨어요, 이 대표께서? 뭐 쌍방울이 대납해준다라는 것을 보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내용 같고요. 사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뭐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 게 결국에는 이 보도들이 우후죽순 나오는 것들이 검찰들이 흘린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이화영 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흘렸던 것이고 그것을 지금 여론 재판하려고 이렇게 많은 보도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너무 당연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화영 지사가 원래 평화부지사지 않습니까? 평화부지사가 할 일은 경기도하고 결국에는 대북 사업을 통해서 이 대북과의 관계를 푸는 말 그대로 평화부지사인 겁니다. 그 업무를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재명이 알았다 몰랐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국민들께는 헷갈리게 다가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화영 부지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사한테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진상 실장이 이화영 부지사한테 대북 관계를 풀어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뭐 평화부지사한테 정진상 실장이 갑자기 북한 욕하세요, 북한하고 관계를 망쳐보세요라고 얘기합니까? 관계 풀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중에서 북한과 관계를 풀기 위해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 이것이 대북을 위해서 방북 비용을 대납해주기 위해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대북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거는 예.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아, 그러면 보도 중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내줄 것 같다라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보도가 상당히 많았는데 방북 비용은 이 대표가 보고 안 받았을 것이다. 당연히 받을 수가 없죠.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이 대납을 해줬다. 이걸 보고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그 쌍방울은 계속 얘기했지만 본인의 대북 사업을 위해서 본인이 투자를 한 겁니다. 스마트팜 사업을 북한에서 하고 싶어서 그 비용을 지출한 거지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쌍방울 입장에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결정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게 좀 와전된 사항이 있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들으셨듯이 민주당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라고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검찰이 조작한 거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박입니다. 다시 발동한 검찰의 조작 본능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일방적 진술, 자신들이 뒤집어 씌우고 싶은 혐의를 언론에 흘려서 이재명 대표와 주변인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왜 검찰 수사만 받으면 진술이 뒤집히는지 그 이유를 의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은 조작된 것이다라는 민주당의 비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이 방북, 대납, 그리고 불법 송금 이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민주당의 대변인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조작했을 것이다라고 비판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2차례 보고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9년 상황인 거죠. 그때로 돌아가 보죠. 2019년 방북 비용 2차례 보고 경기지사 방북 요청에 현대아산 사례 비춰볼 때 돈이 많이 든다. 송명철 조선아태이 부실장.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라고 검찰이 진술했다는 겁니다. 쌍방울이 사업상 수백만 불 썼고 내년에는 방북이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재차 보고를 했다.
쌍방울이 돈을 냈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이화영 전 부지사는 했다는 겁니다. 재차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요 검찰 진술을 민주당은 검찰이 조작한 거다. 네.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겠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검찰이 언론에 흘렸다거나 아니면 사실은 아닌데 검찰이 어떻게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저렇게 진술하도록 뭔가 수사를 조작했다. 뭐 두 가지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보도상에는 분명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용을 처리했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라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검찰이 조작했다. 자, 강력기 형사 출신으로서 네. 어떻게 보세요? 조작 가능성.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만 단언은 하지 못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조작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 예전에 일정한 정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쌍팔년도에는 강력계나 검사들이 사람 데려가서 없는 죄 뒤집어 씌우고 물고문하고 조작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잖아요. 물론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스스로가 장기간 구금되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일정 부분 진술을 번복하기도 합니다만 그를 두고 유도한 조작이라고 평가하기는 이를 것 같고 요즘은 그런 거 없어졌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 차량, 법인 카드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는데 사실 한 신급당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씩 3번, 최장 6개월입니다. 예. 그런데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오자 검찰이 2023년 4월에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를 하면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추가로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아직도 구속기간이 지속되고 있죠.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구속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심신이 지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마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한 상황이라면 검찰은 이 진술에 어떠한 법적 문제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우선 앞으로 진행될 재판, 아마 다음 주에 진행되는 25일 재판이 가장 먼저 진행되는 재판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 그 재판에서 직접 이화영 전 부지사를 피고인 신문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피고인 신문을 해야 현재 증거 능력이 낮아져 있죠.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가 피고인 스스로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상실되는 상황이라 법정에서 직접 피고인 스스로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다시 진술하도록 유도하고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그 조서가 충분히 증거 능력을 갖추도록 당시 자신이 진술한 대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네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방북을 쌍방울에 요청했다라고 진술했다라는 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법원에서 얘기한 그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 수준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입으로 법원에서 한 번 더 검찰이 확인하면 된다. 다음 주 진행되는 재판에서 그 절차를 밟을 것 같고 이 과정에서 혹여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압 가능성에 대한 질문, 그에 대한 답변도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예.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의 조치가 이어질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는 사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관계이죠.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할 인물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진술만으로는 향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다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으니 이 진술을 확실하게 해두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검찰은 증거 능력 부여 절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정진산 전 부실장이라든가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일부 정황을 제시하면서 이미 참고인 조사를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탄원서 내용을 언급하며 검찰의 조작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강력계 형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반인권적 조작 수사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일방적 조작 진술에 대해서 이 부지사에게도 허위 진술을 회유,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이 바로 그 충격 그 자체라고 할 것입니다. 탄원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조작 수사를 서슴없이 자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인권 유린, 인격 말살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의 탄원서 내용을 언급하며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검찰이 조작된 증언 진술로 이 대표 기소위에 남편을 구속시켰다. 남편은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라는 부인의 탄원서도 공개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수원지검의 반박. 근거 없이 왜곡된 주장을 제기해서 유감이다. 구속 이후 가족 통화 50회 이상, 면회, 변호인 접견 180여회를 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지금 강력경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는 요즘 시대에 검찰이 무언가 없던 걸 조작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의견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부인의 탄원서까지 공개하며 검찰이 지금 조작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어요.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 이 진술은 수사기관이 조작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보이는 태도는 어떻게 예측에서 한치도 지금 어긋나는 게 없어요. 항상 불리한 진술이 나오면 항상 조작,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수사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3단계는 뭐냐면 영장 청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치적 수사로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전 조건? 나는 불체포 특권 폐지, 불체권 특권 나는 그거 반대. 예, 행사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은 너무 여러 번 봤던 이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나온 것처럼 180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조작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건 제가 판사면 이걸 물어보겠어요. 2019년 5월에 경기도가 북한의 경기도 대표단을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그 초안이 언론에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경기도지사의 이런 직인이 찍혀 있어요.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근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제 지금 기억으로는 이 요청 공문에 내가 직인을 찍었다고 저는 시인한 적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떤 게 지금 스쳐 지나가면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 김문기 모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김문기 씨를 안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게 그럼 대장동 이거 관여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가기 때문에 찬안을 해서 지금 그래서 그 허위 진술로 선거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요청 공문에 직인이 찍혀 있어요. 경기도지사의 직인이. 그러면 이거를 본인이 몰랐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해 11월하고 12월에 300만 달러를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전에 준 스마트팜 비용 추가로 준 거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청 공문이 있고 거기에 경기도지사에 이 직인이 찍혀 있는 이상 그 뒤에 있는 이 300만 달러는 자연스럽게 이것은 대북 방문을 위한 그런 비용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조작이라고 외치는 것은 이것은 저는 뭐 양치기 소년의 말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권리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저는 국민들을 더 이상 현혹시키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작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여당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건 삼척동자도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조작이냐라고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뭐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해서 가려질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헛웃음과 사실 무근을 이야기하며 도망갈 것입니까? 관련 의혹의 수사와 공판에 성실히 임하며 깨끗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만이 국민에게 서제하는 길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했다는 진술 내용은 상당히 좀 구체적입니다. 물론 진술을 번복한 측면도 맞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반박은 상당히 좀 추상적이긴 하거든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답변하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밝힌 이 조작이라는 주장도 다소 좀 상대적인 추상성이 있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검찰이 조작했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왜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상 그렇죠. 업무상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방북을 위한 대납이다라고 왜곡해서 주장하고 있고 그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사실인 양 호도되고 있는데 아니 평화부지사가 당연히 그러면 그 북한과의 관계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보고해야지 보고 안 합니까? 그 보고했다고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대납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왜곡이고 조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많이 이미 냈고 방북 비용도 낼 것 같고 방북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비용 부분을 보고했다라고 검찰이 진술했는데 그럼 그 부분은 혹시 민주당이 주장한 것처럼 검찰이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않았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어떤 심경으로 진술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스마트폰 비용을 제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대북 사업 방북 비용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왜곡이고 조작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예. 사실 국민의힘에서 아까 우리 전주 의원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민주당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주장한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주장합니다. 일단 민주당은 나쁜 놈이고 민주당은 방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화영 부지사의 그 평화부지사로서의 역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재명 대표를 방북시키기 위한 대납 현장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 이 나온 탄원서 그리고 그 내용까지 주장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성희 변호사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화영 부지사의 구속 시한이 만료되니까 다른 걸로 추가 기소를 해가지고 이화영 부지사를 또 구속시켜요. 안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예. 독방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가 3개나 빠졌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빨이 3개나 빠졌대요. 구속하면서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회유시키고 진술하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빨이 3개나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뭐 다른 내용들을 다 차치하고 나서도 검찰의 수사가 지금 빨리 불어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주장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내용들을 언론에 다 흘리면서 봐봐 이 사람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라고 그것만 얘기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은 이미 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수사 내용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당신 부세요. 이걸로 진행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가 그 스트레스로 이빨이 3개나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도 뭐냐면 이빨 3개나 빠졌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뭔 소리냐. 가족과 통화도 했고 면회도 몇 번 했다. 면회 몇 번 하고 가족과 통화한다고 스트레스가 없어집니까? 계속 회유하려고 그러고 당신 부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사실 인권 탄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라서 검찰이 굉장히 무리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수사를 왜곡하거나 수사 내용들 가지고 뭐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모습들은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자, 지금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 속에서 정진상 실장 이름까지 검찰에 진술된 겁니다. 물론 이게 뭐 정 실장이 주도해서 했다라는 취지보다는 방북 좀 빨리 될 수 있게 요청하는 책임 정도의 느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진위 여부는 법정에서 좀 가려져야 할 것 같고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이 한번 왔었죠. 네. 그런데 그때 체포동의안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 방탄 행사 안 하겠다라고도 했고 물론 예전에 했다가 안 했다가 다시 지금 방탄 안 하겠다라고 한 상황. 그리고 민주당이 정당한 영장 집행이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자, 일단 이 건이 네. 검찰이 영장 청구할까요?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래요? 검찰이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중대한 사건이라 이 만약에 박성배가 지금 이 사건을 네. 주도하고 있는 네네. 강력계 검사다. 그럼 네. 청구합니까?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사실이라면 이 사안이 중대해서 이 정도 사안을 두고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불공평해 보입니다.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시에는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게 되는데 아마 8월 중순까지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경우에는 회기가 잡히지 않아서
불체포 특권 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제1당 대표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 검찰도 이에 치밀하게 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증거 능력 문제도 상당히 다듬고 있을 것 같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소환해 조사한 내역, 자발적으로 진술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같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아닌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 이상 이 자체의 증거 능력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충분히 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건의 실체관계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제1당 대표를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는 만큼 법원도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검찰은 사실관계 확정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상당 부분 보완을 해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치열하게 다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고선 치더라도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취지까지는 진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재판에서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김성태 전 회장이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경기도지사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볼 것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역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습니다. 즉 제3자 뇌물 제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성립해야 하는데 부정한 청탁은 양측이 상호 합의에 이를 수준이어야 합니다. 예. 김성태 전 회장이 방북 비용을 대납하는 대가로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는지 스스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득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길래 방북 비용을 대납하려고 했는지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는 상당 부분 많고 검찰이 이를 염두에 두고 아직 언론에 보도하지 않은 다른 법리적인 부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이 법리와 관련된 다툼, 사실관계 다툼뿐만 아니라 법리와 관련된 다툼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받지 못한다면 이후에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재판에서 내내 검찰의 숙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강력경사 출신 박승매 변호사는 이 정도면 검찰 영장 안 치는 게 더 이상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전현기 의원님 짧게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그 이재명 대표는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간다고 했는데 하나 걸리는 게 민주당이 그제였죠. 정당한 영장 청구에만 응하겠다라고 해서 만약에 7말 8초 얘기 나오는데 7월 말 8월 초에 요건으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 그럼 이 대표는 영장 심사 받으러 간다. 가실 것 같습니다. 안 간다. 아, 간다. 가실 것 같습니다. 본인은 불체포 특권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7월, 8월에 영장 쳐라. 그때 회기 없으니까 그때는 뭐 투표할 필요도 없으니까 가겠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간다. 그럼 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혁준 변호사님. 네네. 만약에 가면 영장 발부된다 안 된다. 어떻게 보세요? 발부되겠죠. 아니,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다 됐잖아요. 이화영 구속됐잖아요. 예. 김성태 구속됐잖아요. 안부수 구속돼가지고 1심에서 유죄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최종적인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경기도 지사님이셨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지사한테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는데 영수증 모든 사람들의 진술이 이재명 대표 빼놓고는 다 일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판사가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영장 발부는 거의 90% 이상은 확실하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너무 말씀을 쉽게 하신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정혁준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고요. 뭐 영장 발부 여부 내지는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 여부 내지는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도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거듭 재차 드립니다. 자, 이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주제 공개하죠. 인신 구속의 설득력이라는 제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인신 구속의 설득력. 그런가 하면 홍 시장은 나흘 만에 사과했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소식인데 불체포 특권 포기를 두고 장기간 내용을 겪었던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합의는 했는데 조건이 붙였죠. 정당한 영장 청구 시에만.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원내대표와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를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 민주당 의원들의 추가적인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 어제 포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기라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당사자를 되었을 때 구명운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이 수사는 반드시 인신 구속을 해야 돼.
라는 게 그게 설득력이 있으면은 불체포 특권 여기 관련해가지고 우리는 가를 찍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론으로 정한다 해도 이게 정말로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이어지냐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당론으로 채택된 거는 일단 아니고요. 그러면 의견을 이게 모아서.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체포동의안 안건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투표 대상이거든요. 예. 무리하게 당론을 채택하기보다는 지도부 차원에서 또는 의원총회 차원에서 이제 방향에 대해서 합의하는 정도 이제 이 결정을 방향으로 합니다. 하자. 이게 부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합의를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자꾸 조건이 여러 개 붙는 느낌도 지울 수 없는데 처음에는 정당한 영장 청구 시에만. 그런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가 인신 구속의 설득력이 있어야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를 찍겠다. 그리고 의원들이 어떻게 할지는 아직 좀 모르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전현기 의원님, 인신 구속의 설득력이 있어야 방탄을 포기하겠다라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그 인신 구속의 설득력을 어떻게 판단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요. 웬만하면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근데 그 웬만하면이 사실 국민 눈높이라고 해가지고 뭉뚱그러지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게. 여기 하나 더 붙었어요. 지금 강선우 의원대로라면 인신 구속의 설득력이 있을 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이 길어지니까 헷갈리는 것 말이 같아요. 길어지니까 근데 헷갈리니까. 웬만하면 불체포 특권은 내려놓겠다라는 의미로 웬만하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한 90% 청구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는 잡아 넣을 겁니다. 이번에 굳이 대북 송금 관련 안에서라도 이재명 대표 수사가 한두 개입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한 수십 가지 그리고 압수수색도 뭐 200번, 300번 했다고 하는데 이 정부는 어떻게든 이재명을 잡아 넣는데 혈안만 돼 있고 국민의힘은 무조건 이재명은 범죄자라고 낙인 찍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잡아 넣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에 구속영장 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가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재명 잡아놓고 나면 다음 타깃은 당연하게 다음 민주당 인사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이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답이 없는 수사하고 이미 뭐 증거 다 있다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친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는 무리하다고 보는 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충족되어야만 구속을 시킨다고 하는 건데 여기는 그냥 뭐 모르겠고 이재명부터 구속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저희도 다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전혀 그런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데 이거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그냥 우사주기용 그리고 정치인 생명을 끊겠다고 판단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부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그 비공개 투표에서 의원들이 자기가 판단해서 이 부분은 무리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끔 그것을 열어두겠다라는 거지 아예 방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반탄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민주당이 내려놓겠다는 건 틀린 거예요. 저희는 검찰과 국민의힘은 원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민주당 나쁜 사람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은 국민의힘이나 검찰이나 똑같기 때문에 국민의힘 수사 안 하는 거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곽상도 전 의원 55클럽인데 무죄 받았어요. 이런 세상이 정상적인 사고가 통하겠냐 저희는 이런 생각에서 저렇게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고요. 여기에서 구속영장을 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너무 무리하다라고 판단된다면 그건 의원들의 개별 판단을 맡기겠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건이 붙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특권 포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지. 구차한 얘기다. 정당한 영장 여부, 범죄 혐의자가 속한 정당이 판단할 수 있겠냐라고 꼬집었습니다.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사족이 붙었잖아. 정당한. 그러면 그 판단 주체가 누구냐. 결국은 셀프 심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설득이 되면은 그건 오케이. 아니면은 안 돼. 지금 이거예요. 지금 그 전용기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그러면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야. 그래서 저는 부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정당한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을 붙였다는 거는 안 내려놓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조건 없이 내려놔야죠. 내가 봤을 때 내 스스로 판단할 수 하겠다. 이것은 정말 국민을 속이는 그런 국민 눈속임 쇼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쿨하게 그냥 전부 내려놓겠다. 저는 이러한 진정성을 전혀 볼 수 없는 이러한 눈가림 쇼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정법전 이게 좀 네. 고민되겠는데요. 검찰 입장에선. 왜냐하면 7말 8초 네네. 본회의가 안 열리는 달에 영장을 청구하면 이 뭐 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정당한 영장이냐 아니냐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판단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7말 8초가 아닌 본회의가 열리는 쪽에 영장을 청구하자니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는지 안 가는지 또 의지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뭐 검찰이 그런 거 좌고우면하면서 수사를 갖다 하면 그야말로 그건 정치적인 고려를 검찰이 하는 거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쳐라.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영장을 빨리 쳐라.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쉬운 거예요. 영장에서 실질이 뭐냐? 그게 정당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장 실질 심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 것은 영장의 정당성을 심사하라는 거거든요. 누가? 법원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이 아니고 영장의 정당성 여부를 여론이 한다? 이건 무슨 이런 재판을 어떤 재판이라고 합니까? 이런 재판이 바로 인민 재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다른 분도 아니고 검사장 출신, 판사 출신, 그다음에 김현장 출신 변호사 그 의원님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여론에 의해서 정당성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저는 뭐 이렇게 그 법률가가 아닌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면은 아이 뭐 좀 잘 모르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어떻게 검사장, 판사, 김현장 출신 의원님들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참 정치가 뭔가 하는 생각까지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예, 정법전 개인적 견해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의 발언을 두고 이종배 서울시 시의원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당 지도부가 이상민 의원에게는 경고하고 김의겸 의원은 왜 그냥 내버려 두느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의겸 의원의 문제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지하 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이 발언을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2차 가해이자 인권 침해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참사를 활용한 건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2차 가해자 인권 침해다라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야당 내부에서 쿨한 결별을 언급했다고 당 지도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은 이상민 의원의 발언과 유쾌한 결별이죠. 유가족에게 막말에 가까운 발언에서 결국 김의겸 의원이 사과를 해야만 했던 이 발언에 대해서 지도부가 아무런 대처를 안 하는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한다. 당 지도부는 분열 조장 발언 및 해당 행위다라며 엄중 경고했고 이재명 대표의 뜻이다라는 이야기도 직간접적으로 나왔었죠. 자, 김의겸 의원의 이 발언,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지하 차도로 밀어넣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따로 준비하는 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의원에게는 박하고 김의겸 의원에게는 유독 지도부가 후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강력기 형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정치적인 판단 영역이긴 합니다만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경고하는 부분은 당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분당을 시사하는 부분이라 징계까지 나갈 사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은 해볼 만할 것 같고, 다만 김의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일정한 경고 조치는 이루어져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김 의원의 발언이 상당히 부적절하고 누가 듣더라도 국민 모두가
저렇게까지 발언을 할 필요가 있을까, 내지는 지나치게 나간 발언, 내지는 유족에게 큰 아픔을 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할 만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이와 같은 발언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현재 인권위 진정까지 이루어진 상황인데, 사실 인권위 진정은 생소하긴 합니다. 인권위는 통상 국가기관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기관인데, 국회의원의 일반적인 발언을 두고 인권위 진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생소하긴 합니다만 또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못할 건 없다. 다만 인권위 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접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유족들의 조치 요청이 더해져야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인권위 진정까지 이루어지기 전에 당 차원에서 경고든 적절한 조치가 마땅히 내려졌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홍준표 시장이 내가 뭐 이런 걸로 사과할 사람이냐, 매뉴얼에 어긋나는 거 하나도 없다라고 버티고 버티다 어제 사과했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대구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10시에 신천 물놀장 개장식도 예정대로 진행이 되었고 1시간가량 운동을 하였고 중간에 비가 와서 그만두고 돌아왔습니다. 주말 일정이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는 위배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야, 홍 시장답지 않은 고개 숙여하는 사과까지 풀이 좀 많이 죽은 모습. 홍 시장이 사과하게 된 데는 당 지도부의 징계에 대한 엄중 경고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김병민 최고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민이 목숨을 또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는데요. 종일 뉴스에서 재해 소식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우리 동네는 괜찮다고 이 골프를 치러 가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허용된다면 공직기강이 어떻게 정립될 수 있겠나. 판례라는 게 윤리위 징계에도 영향을 주나요? 홍문정 의원의 사례나 정치권에서 이런 수해 과정에 골프를 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일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 또 과거에 있었던 수해 봉사 과정 속에서 말에 관한 실언으로 또 6개월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중징계를 받았던 예들도 있습니다. 윤리위가 국민의힘 윤리위가 징계 논의 착수한 만큼 당 지도부에서는 홍 시장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징계를 암시하는 발언들이 재차 3차 나왔던 터였죠. 홍 시장 사과했습니다. 전윤기 의원 어떻게 보세요? 사과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태도의 문제도 정치인한테는 좀 많이 투영되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아무리 본인이 떳떳하다 하더라도 그 태도에서는 완벽하기보다는 좀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죠. 그리고 본인의 사실 이야기도 조금 되돌아오는 경향이 있는데, 홍 시장이 과거 2006년도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 예비후보 시절에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가 3.1절에 골프를 치러 갔다고 고의든 과실이든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면서 사퇴하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수해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대구는 괜찮다라고 주장하시면서 골프 치러 간 것이, 공무원이 주말에 골프 치러 가는데 뭔 상관이 있냐라고 대답했던 거는 사실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였기 때문에 아마 그 국민의힘에서도 경고라든지 이게 징계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 과거에 본인이 했던 발언들 이런 것들을 투영해 봤을 때 사과하는 것이 저는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윤기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핫쌈 첫 번째는요. 한동훈 대 엘리엇, 엘리엇 대 한동훈. 엘리엇이 제기한 소송,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300억 이상을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 외국 회사에게 배상해야 할 판인데,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었죠. 법적으로 한번 다퉈보겠다라는 겁니다. 승소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전모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는데요. 한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그 전모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안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해 보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 법무부가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달 30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 등 중재판정부 엘리엇 측 주장을 인용했죠. 우리 정부에 1,400억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법무부는 불복을 한 상황입니다. 자,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 지분을 22% 보유하고 있었던 일종의 대주주죠. 국민연금이 당시 찬성을 했는데 엘리엇은 이것을 문제 삼은 거예요. 엘리엇은 당시 제일모직 지분 7.12%를 보유한 상황. 회사 가치가 낮게 평가됐다. 우리 손해봤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위반이다. 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편들어줬다. 라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죠. 자, 일단 정법전. 네네. 이거 어떻게 보여요? 일단은 뭐 취소 소송 과정에서 어떤 소송 비용도 좀 있을 것이고 비용 많이 들죠. 많이 들죠. 네네. 그것도 좀 걱정스러운데 일단 한 장관은 굉장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모를 알고 있다라고 이해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네네.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 배경은 한동훈 장관 등이 주도했던 국정농단 수사를 유죄로 이끌어냈잖아요. 그 과정에서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끔 편을 들어줬다라는 식의 유죄를 받아낸 것을 근거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면 지금 물어내라라고 소송을 한 건데 네네. 그 부분이죠. 네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정부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피해를 입히면은 우리나라 법원에다가 제소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아무리 뭐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이제 ISDS라고 한 제도가 생겨가지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 국가의 법원이 아닌 국제중재재판소 같은 데다가 제소할 수 있게끔 만든 게 그게 ISDS 제도이고요. 이 ISDS에 따라 가지고 엘리엇이 이제 중재재판소에다가 제소를 갖다가 한 건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는데 그 합병 비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성물산의 상당한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헤지펀드가 손해를 많이 봐서 7억 7천만 불이나 손해를 봐서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합병 비율이 틀렸느냐? 대한민국 정부가 관여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뇌물죄로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고 그랬으니까 이런 증거를 통해서 그 대한민국 정부에 위법한 범죄 행위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엘리엇이 피해를 봤으니까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 건데 그 증거라는 것이 한 장관 등이 수사한 국정농단 사건의 그렇죠. 결과죠. 네네. 그런데 이제 7억 7천만 불이면 거의 상당한 10억 불이면 한 1조 가까운 돈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다 인용이 안 되고 5천만 불 조금 넘는 돈이 이제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법무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갖다 봤더니 그 법무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왜 그 이의를 제기하느냐. 첫 번째로는 계산이 틀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세전 금액이냐 세후 금액이냐 그 차이만으로도 몇십억이 될 수 있는데 그 계산이 틀렸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관할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법무부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논거는 뭐냐면 이렇게 그 합병 비율과 관련해 가지고 의사 결정권을 의결권을 행사한 데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이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국가 자체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주장은 맞지 않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그래도 국민연금이 이제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가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국가 기관일 것 같다는 생각을 그 중재재판소에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나라가 다 승소를 갖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찌됐든지 간에 국정농단 사건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국정농단 사건의 그냥 사이드 이펙트 정도가 될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장관 입장은 국정농단 수사 결과가 엘리엇의 소송 제기 증거 내지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적지 않은 법률 소송 비용, 자문 비용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드라마 더 글로리의 대사를 인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이 한국법상의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책임이 정부에 귀속된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미 FTA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에 근거해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어디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살아가면서 아끼면 안 되는 비용이 몇 가지 있다고요.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도 또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국적에 맞게. 그렇지만 저희가 절약해가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충분히 뭐 한동훈 장관이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너무 자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은 그 판결을 받기 전에 본인들이 주장을 널브러 놓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근데 법무부 장관은 사실 그런 단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가지고 있던 그 주장성, 이런 논리들, 그런 발언들을 한동훈 장관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해는 합니다. 계속 검찰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조금 더 법무부의 입장에서 조금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당연히 승소를 이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법무부에서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잘 이끄실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엇 측 입장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과연 반응 어떨까요?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다. 불복은 대한민국이 부패 관용적인 나라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라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는데 전주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엘리엇 반응에 대해서. 엘리엇이야 뭐 당연히 그냥 끝나버리면 좋은데 또 취소 소송을 하니까 엘리엇도 또 소송 비용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게 확정이 되면 1,400억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게 언제 뭐 이것도 뒤집어질 수도 있고 또 된다고 하더라도 언제 받을지 굉장히 불확정한 그런 상태가 됐으니까 뭐 당연히 그 융화 표명을 하는 것은 이것은 뭐 그냥 본인의 뭐 엘리엇의 뭐 기본적인 그런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판사 출신이시니까 네. 승소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사실 이 ISD 소송이 사실상 엘리엇이 패소한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10%밖에 승소를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90%는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일부 이제 받아낸 게 물론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죠. 1,400억이라. 그래서 사실상은 일부밖에 지금 승소를 못한 상황이라. 근데 여기에서 더욱더 우리가 논리적 전개를 잘 판다고 하면 저는 한 50대 50? 저희가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또 한정훈 장관이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사실 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좀 취소 소송을 하겠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승소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점에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서 취소 소송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를 이제 사실 약간 정치적인 관점과 연결해서 본다면 만약에 한 장관이 요거를 이긴다면 네. 그래서 국민의 혈세 1,400억 원을 아낀다면 물론 거기서 뭐 실무 비용 빼고 뭐 빼고 네. 어쨌든 네. 그럼 한 장관의 어떤 정치적인 인기라지 정치적 위상 이런 건 뭐 굉장히 유리해지겠군요. 좋아지겠군요. 그렇죠. 포상을 줘야 되지 않나요? 1,400억을 지출하지 않게 했다고 하면 뭐 그것은 뭐 국가 경제에도 기여한 바가 크고 뭐 다른 것보다도 뭐 취소 소송에서 이었다는 것 자체가 뭐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뭐 그런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맞는 것이죠. 엘리엇에는 승소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일모직 합병 과정중에 약간 쾌쾌 묵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 여기에서 국민연금이 당시에 찬성할 때도 국민연금이 이걸 찬성할 이유가 없는데 왜 찬성하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아마 엘리엇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끌었던 뭐 국정농단 수사가 이끌어지면서 여기에서 엘리엇이 문제 제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엘리엇 소송 그 1,400억 배상하라는 것에 대해서 는 승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석연치 않은 부분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 주인공 만나보시죠. 북한으로 넘어간 미군 장병, 월북 미군 미스터리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알고 봤더니 2022년 9월 한국인 폭행 전력이 있고 10월에는 경찰차 파손 전력이 있어요. 500만 원 벌금형 받은 것도 있고 트래비스 킹입니다. 20대 초반 주한미군 2등병인데 47일간 구금 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송했는데 도주 후에 북한으로 넘어갔다라는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미스터리가 조금씩 이제 풀리고 있는 건데 월북 직전에 북한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찍힌 뒷모습도 있습니다. 판문점 견학 당시인데 자 저렇게 뒷모습 보이시죠? 저러다가 그냥 북한으로 쓱 넘어간 거예요. 아하 이게 참 황당한데 목격자도 나왔습니다. 사라 레슬리 목격자 얘기 들어보시죠. I noticed that there was a guy dressed in black running very, very fast towards sort of in a curved line towards the North Korean border. And at first I thought, like, what is going on? This must be some kind of joke. And then he didn't stop. And then at about that time, one of the American soldiers shouted, "Get him!" And the American and South Korean soldiers chased after him, but he was going so fast and so close to the border by that point that they didn't catch him. And 뭐 목격담에 따르면 하하하 웃더니 뛰어갔다. 뭐 이런 목격담도 나오고 넘어가고 나서 하하하 웃었는지 모르겠으나 뭐 여러 가지 보도도 나오는데 북한에서 넘어온 반대로죠. 태영호 의원은요. 사랑의 불시착이 아니라 지옥의 불시착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살아본 분만 알죠.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북한을 잘 아는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야 이거 트래비스 상황 판단 이거 잘못했어요. 본국 가서 그냥 벌금 내고 처벌받는 게 낫지. 거기가 어디라고 태영호 의원 얘기대로 지옥의 불시착. 저분은 지옥에서 살다 탈출한 분 아닙니까? 사회에서 살던 사람이 북한에 관광객 들어가도 며칠이면 지나친 통제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인데 월북 미군 장병이라면 첫날부터 구금 생활이 시작돼서 미칠 지경일 것이다. 이거 저 트래비스가 가기 전에 태 의원 사무실 한번 들렸다 갔으면 안 갔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드는데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승훈 변호사님. 네. 안타깝습니다. 상황 판단 잘못했어요. 트래비스 킹이 우리나라에서 복무하면서 그동안 비위 행위를 여러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한국인을 폭행하기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문을 발로 차기도 했었죠. 결국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따라서 미국 본대로 복귀해서 일정한 조치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위로 미국 본대로 정상적으로 이송되지 않고 판문점 견학까지 갈 수 있었는가 미스테리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호송대가 트래비스 킹을 인천국제공항까지 데리고 갔지만 세관까지 진입할 수 없어서 트래비스 킹만 들어간 이후에 더 이상 돌보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 트래비스 킹이 혼자서 뒤돌아 나온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세관에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경위로 판문점 견학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는가? 민간 여행사의 JSA 견학 시스템이었는데 당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원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니. 그렇다면 트래비스 킹이 이 절차를 익히 숙지하였거나 판문점에서 견학을 하는 과정에서는 손쉽게 월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그러네요. 사전에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협조가 없이는 이와 같은 행위를 단독으로 감행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동기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북한은 미군 입장에서도 오픈되지 않은 국가라 북한에 실제로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조치는 물론 일정한 신분 박탈 등의 조치가 예정돼 있다고선 치더라도 북한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부담이 덜한 조치일 텐데 그런데도 북한 잠입을 강행하였다. 아마 하하 웃은 것은 자신의 계획대로 실제로 북한으로 도주하는 과정이 성공했다는 순간적인 만족이었을 텐데 그럼 진짜 철없네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충분히 예견하고 이와 같은 일을 결정했을지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 동기에 대해서 충분히 밝혀봐야 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트래비스 킹의 가족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신변 안전 확보가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철없는 행동이고 본인을 걱정하는 가족들을 생각해야죠. 북한에 갔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로 격상됐어요. 백악관 대변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primary goal is to make sure that we ascertain his well-being, get a sense of how he's doing, but also clearly we are committed to bringing him home. 일단 신변 확인을 하겠다. 그리고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북한 쪽 입장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북한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할지 북한이 고민하고 있는 것도 같은데 정상적인 국가를 지향한다면 돌려보내야죠. 무사히 돌려보내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엔 뜨거운 소식,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수색 작업에 투입시킨 게 발단이었습니다. A1병은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인데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수색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어제 오전 9시 10분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밤 11시 8분 14시간 만에 하류의 우측 지점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오늘 밤 자정 해군 포항병원에 이송이 됐습니다. 자, 유가족, 아버지 입장이 나와 있는데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 살인 아니냐. 어제 저녁과 아들과 딱 2분 통화했다, 물 조심하라고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인근 주민 이야기 들어보시죠. 살 세고요. 내가 70살 넘도록 살았어요. 우리 얼마씩도 몰라요. 깊어요. 목살 치요. 커플로 이거는 연해요.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아무리 저 해병대라고 하지만 급류에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해병대원들, 특히 해병대 수색대 같은 경우는 뭐 수영 실력도 출중해야 갈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아니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저렇게 흙탕물에서 수영해가지고 군화 신고 있었을 거, 장화 신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수영을 합니까? 일병이면 제가 봤을 때 20대 초반일 거고요. 그 다음에 기사를 보니까 외아들의 종손이다.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그 집에서는. 그 다음에 저는 방위 갔다 왔지만 해병대는 자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생을 자초한 그 젊은이에요. 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을 자원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정신과 건강한 아주 우리나라의 귀한 그 청년인데 어떻게 저렇게 그 헛되게 그렇게 그 목숨을 잃을 수 있을지 저희 개인적으로 뭐 우리 애도 저 비슷한 나이대 있고 뭐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그 순직한 저 일병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위족들을, 그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을지 참 알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만 듭니다. 이게 해병대 장갑차가 철수한 마당에 구명조끼도 없이 투입했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안전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영상에서 봤다시피 손을 잡고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줄을 만들어서 거기를 수색하는 과정이었는데 해병대 장병들은 우리 정식 변호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화를 신고 있었어요. 장화를 신고 있었던 거고 어떠한 안전 장비도 없이 손만 잡고 그 급류에 몸을 담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노출됐던 겁니다. 이것은 지휘관의 책임을 안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사지로 밀어넣은 정도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 안전 불감증은 좀 군대에서도 없애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색 작업에 투입된 건데 그 수색 작업에 투입된 우리 장병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합니다. 자, 뜨거운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핵 잠수함 켄터키함에 승선했습니다. 도발하면 북한 정권은 종말이다. 미국의 핵 잠수함 올라탄 윤 대통령. 해외 정상 중 처음으로 미 핵 잠수함에 승선한 겁니다. 그 장면 살펴보시죠. 한미는 핵 자산과 비핵 자산을 결합한 핵 작전의 공동 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략 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제고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핵 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전주현 의원님, 이 켄터키함 외국 정상 중에는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미국의 핵 잠수함이 승선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핵 협의 그룹 회의가 이제 이번에 열렸죠. 이제 이러면서 북한이 또 핵 협의 그룹이 회의가 열리니까 또 그러면 바로 또 이렇게 발사하잖아요. 그래서 미사일을. 어제 새벽에 그래서 평양에서 지금 동해상에 있는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지금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께서 강력한 이러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에? 그래서 핵에는 핵이다. 그럼요. 그래서 이 켄터키함에 있는 이런 핵 미사일은 그 히로시마에 투하된 이 원자폭탄의 한 1000배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핵을 실을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그런 이제 시설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켄터키함에 지금 승선했다는 것은 물론 42년 만에 또 최초로 뭐 승선했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정말 북한의 이런 무력 도발에는 우리는 강하게 결연하게 맞서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이러한 의미 있는 승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성배 변호사님, 이 핵 전력을 통상 비교할 때 제가 국방부를 취재했으니까 이 국제적인 커먼 센스는 상대가 핵을 무장했을 때 그리고 실효성 있는 핵 무기의 운용 능력이 갖춰졌을 때 이 핵을 억제할 수 있는 사실 가장 효율적인 억제 수단은 핵이다. 이게 사실은 국제적인 어떤 정설이잖아요. 핵에는 핵이 가장 억지력이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동북아시아가 너무 핵 도미노, 핵 에스컬레이터로 위기가 증폭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린 또 NPT형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갖고 있는 이 켄터키함 같은 핵 전력을 우리가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억지력을 보여주는 것. 뭐 그런 차원의 어떤 메시지 아니었을까요? 즉 켄터키함.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전략 핵 잠수함에 승선했다고 하는데 이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핵 협의 그룹이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고 이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에 승선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합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효과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이론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미국의 핵 전략 잠수함이 부산에 기항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승선하는 것 자체로 미국과 긴밀하게 핵과 관련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 핵 협의 그룹이 통상적인 회의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돼서 핵 우산 내지는 상대의 핵 공격 도발에 절대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실행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마침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북한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하필이면 그 발사 거리가 딱 이 부산에 기항 중인 전략 핵 잠수함에 닿을 수 있는 거리였다는데 북한도 상징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에 맞서 상징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봅니다. 이 상징적인 행동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방어 체계가 갖추어지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북한이 도발한 이 탄도미사일의 발사 거리가 이게 묘합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 채널A에서 지도로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 그래픽으로 순안에서 이렇게 동해상으로 쐈죠. 군에 취재를 해보니 발사 거리가 한 550여 킬로미터. 요거를 각도만 돌려볼까요? 방향만 돌려서 아래로 쭉 잡아 끌면 딱 부산의 기항에 있는, 입항에 있는 켄터키함을 조준했다. 북한이 또 이런 거 잘하거든요. 550여 킬로미터만 딱 계산해서 쏜 거죠. 우리 쏠 수 있다. 뭐 이걸 보여준 건데 이에 뭐 굴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간 겁니다. 가서 그래 난 탄다. 이렇게 맞수를 준 겁니다. 그 이후에 북한의 반응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군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북한이 저거는 사거리를 최대한 정확하게 계산해서 쏜 거다. 유사시 전술 핵무기로 초토하겠다라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다. 라는 우리 군 관계자의 분석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 국방부 계시잖아요. 네네. 북한이 사실 이런 거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을 때도 그 거리를 계산해서 쏘고, 뭐 아니면 미국의 스텔스기가 군 공항에 와 있을 때는 또 그거만큼 계산해서 쏘고 그런 거 잘하는데 네네.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보니까 핵 도발 시에는 북한 정권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런데 김태호 1차장도 그러고 대통령도 그러고 뭔가 국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지만 북한의 핵과 관련된 위험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하는 것 같다는 인상도 있거든요. 어떻게 사실은 보세요? 북한의 핵 능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죠. 예.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저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저렇게 550km 계산해가지고 쐈어도 그 핵 잠수함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날라오는 거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물 밑으로 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괜히 엄하게 이제 부산이나 그쪽에 있는 만약에 진짜로 쏜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3대 핵 억제 자산이 뭐냐면 ICBM하고 그 전폭기하고 그다음에 핵 잠수함이거든요. 그런데 핵 잠수함이 이렇게 와가지고 원래 이렇게 중요한 무기나 그런 것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태워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까지 미국이 태워주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그 연합사령관도 미군 그 사성 장군도 참석을 했던데 그만큼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그 동맹을 굳건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핵과 관련해 가지고 한미 간에 첫 번째로 이제 회의가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과시를 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이 바보같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들을 이렇게 쏘고 있는데 저런 나라에다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800만 불, 1000만 불 뭐 이런 돈을 갖다가 줬는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서 뭐 얘기했습니다만 전주혜 의원님 백악관 대변인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의 어떤 변수라고도 볼 수 있는 사건 해프닝이 아까 트래비스가 하하하 웃으면서 북한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범법자든 아니든 미 자국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할 텐데 분위기는 지금 북한이 핵 잠수함을 겨누면서 미사일을 쏜 상황. 글쎄요, 북한 입장은 아직 없는데 북한이 어떻게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그 장병에 대해서 북한이 장병에 대해서 그것도 납치를 한 것도 아니고 제 발로 간 사람이라 그래서 뭐 심경의 변화가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미국에서 빨리 또 귀국을 시키고 싶어도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이러한 지금 상황까지 좀 맞물려 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또 북한에서 협조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당장은 그렇지만 또 미국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또 자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뭐 최대한의 노력을 좀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